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세로 세상을 굴복시키려던 트럼프의 전략이 지금 단 한 나라, 한국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함정은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받고 미사일에는 한국산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반도체 기술조차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워싱턴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985km, 45%, 52%. 이 세 숫자가 미국의 자만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한국 외교부 청사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제 취재원은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죠. 익명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가 나타났습니다. 데이브, 오랜만이야. 오랜만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 한국 정부 입장은 뭡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 왜죠? 일본은 받아들였는데요. 일본 상황은 달라.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야. 5,500억 달러 내도 여유가 있어. 게다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돼 있어. 한국은요? 우리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야. 3,500억 달러 내면 84%가 날아가. 700억 달러밖에 안 남아. 그건 동남아 개발도상국 수준이야.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화 스와프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외환 위기에 처하면 미국이 달러를 빌려줄 보장이 없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빌려줬잖아요. 그때는 위기였으니까. 지금은 평시야. 트럼프가 빌려줄 것 같아?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트럼프가 요구하는 투자 조건이야.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금액 3,500억 달러 방식 현금 직접 투자. 납부 기한 45일 이내 투자처 결정권 미국. 수익 배분 원금 회수 전 50대 50, 회수 후 미국 90%. 손실 책임 한국 100%.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강탈이지. 그가 제가 쓰려던 단어를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기사에 써도 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써, 미국 국민들이 알아야 해. 트럼프가 동맹국한테 뭘 하고 있는지.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는 대안을 제시했어. 10년 단계적 투자, 민간주도, 투자처 공동결정. 합리적인 방안이야. 백악관 반응은? 거부했어. 조건은 이미 정해졌다. 일본은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더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는데 한국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두려워? 오히려 트럼프가 두려워해야 해. 무슨 뜻입니까?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데이브, 주한미군이 누구를 지키는지 아니? 한국이죠. 틀렸어. 주한미군은 미국을 지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있는 거야.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985km야. 미국 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가 1000km라고. 평택에서 베이징이 사정거리 안에 있어.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워싱턴 1000km 앞에 중국 기지가 있다고 생각해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겠어?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전쟁 직전까지 가겠죠. 맞아, 지금 중국이 그 상황이야. 베이징 코앞에 미군 기지가 있는 거야. 트럼프가 철수하겠다고? 절대 안 해. 못해. 그건 자살 행위야. 저는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철수 위협은? 협상 카드지 빈 카드야. 우리도 알고 트럼프도 알아. 다만 쇼를 하는 거야. 한국이 굴복하길 바라면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굴복해. 숫자가 우리 편이니까.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 한국은 왜 거부하는가? 하지만 몇 문단 쓰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택 985km 주한미군은 미국을 지킨다. 숫자가 한국 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더 취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오랜 인맥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펜타곤 내부자, 국무부 관계자, 한국 국방부 브리퍼, 일본 방위성 관계자. 제목은 긴급 취재 요청,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답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펜타곤의 한 분석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찾는 게 이것일 겁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 저는 펜타곤 분석관이 보낸 문서를 호텔방에서 펼쳤습니다. 제목은 평택기지 전략 분석, 비공개. 첫 페이지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거꾸로 돼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평택을 중심에 놓고 주변 주요 도시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평택에서 베이징 985km, 도쿄 1150km, 타이베이 1450km, 블라디보스토크 1100km. 제 취재원이 말한 숫자였습니다.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2025년 군산 공군기지에 MQ-9 리퍼 무인 정찰기 대대 창설 예정. 작전 반경 1200km. 베이징, 산동반도, 동중국해 전역 감시 가능. 저는 계산했습니다. 1200km면 중국 해안 전체가 포함됩니다. 문서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평택은 중국 포위망의 핵심 거점이다. 주한미군 없이 인도 태평양 전략은 성립할 수 없다.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문서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제 취재원이 맞았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측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CSIS 소속이었습니다. 데이브,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 평택기지가 중국 견제의 핵심이라는데 이게 사실이야?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말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사실이야. 우리가 최근에 보고서 하나 냈는데 바로 그 내용이야. 보고서 제목이 뭐야? 동아시아 동맹국의 전략적 가치 비교 보내줄 수 있어? 공개 문서야. 우리 웹사이트에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CSIS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운로드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본의 군사기지는 필리핀, 괌, 대만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대체 불가능하다. 한국은 중국 본토와 가장 가깝고 산동반도와 대한해협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다. 제1도련선 전략 관점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 완성된다. 한국이 중립화되거나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붕괴한다. 저는 그 문장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저는 제1도련선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일본 열도,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선. 이게 중국을 봉쇄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보니 이 선 안쪽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제1도련선에 구멍이 뚫립니다. 중국은 완전히 봉쇄됩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이 중립화되고 제1도련선이 무너집니다. 저는 기사 초안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제목은 주한미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지킨다. 하지만 뭔가 더 필요했습니다. 한국 측 추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국 국방부 브리퍼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산 국방부 청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국방부 홍보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데이브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진짜 목적이 중국 견제라는 게 사실입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 억지력이죠. 비공식적으로는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국 견제가 주목적이에요. 미국도 우리도 다 알아요. 다만 공개적으로 말 안 할 뿐이죠. 왜 공개적으로 말 안 합니까?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군산에 무인정찰기 대대 배치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군산 무인정찰기요? MQ-9 리퍼요. 작전 반경 1200km예요. 북한 감시하는데 1200km가 필요합니까? 북한은 남북으로 1000km도 안 되는데요. 중국 해군을 감시하는 거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동 반도에 중국 북해 함대 기지가 있어요. 평택 바로 건너편이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함대는 전부 평택 앞을 지나가요.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는데 실제 가능성은? 제로예요. 불가능해요. 왜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평택기지 소유권 내가 가지면 안 되냐고 물어봤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철수할 사람이 소유권 얘기를 합니까? 바로 그거죠. 트럼프 본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철수는 블러핑이에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 위협, 트럼프의 빈 카드. 리드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는 실행 불가능한 협상 카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택기지에서 베이징까지 거리는 985km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서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놓친 것. 첨부 파일에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미국 국방산업에 숨겨진 취약점, 핵심 광물 의존도 분석.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텅스텐 45%, 한국산 비스무트 42.1% 한국산.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카네기 재단 보고서를 정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생산에 필수적인 4가지 핵심 광물이 있습니다.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안티모니. 이 4가지 없이는 미사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텅스텐, 미사일 탄두의 관통력을 높이는 데 필수.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유일한 금속. 비스무트, 미사일 추진체의 핵심 소재. 연소 효율을 극대화. 인듐,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센서 제작에 필수. 안티모니, 미사일 외피의 내열 코팅.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충격적인 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 텅스텐 45%, 한국산 비스무트 42.1% 한국산. 인듐 15.9% 한국산 안티모니 31.2% 한국산.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45%, 42.1%. 거의 절반입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사일 생산을 4배 증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재가 부족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수입하는 양으로는 2배 증산도 어렵습니다. 4배는 불가능합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중국이 세계 생산의 60%를 차지하지만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 중입니다. 결론, 한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보 문제였습니다. 저는 즉시 취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곳은 미국 국방부 조달청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익명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텅스텐 수급 상황이 어떻습니까? 솔직히요? 최악이에요. 트럼프가 미사일 4배 증산하라는데 원자재가 없어요. 한국한테 더 요청했습니까? 했죠. 한국이 거부했어요. 거부했다고요? 네, 한국말이 국내 수요도 빠듯한데 더 공급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한대요. 얼마나요? 현재보다 30% 인상이요.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수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3개월이요. 재고로 3개월 버팁니다. 3개월 후에는 미사일 생산이 멈춰요.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없어요. 중국한테 갈 수도 없고 러시아한테 갈 수도 없어요. 한국이 유일한 공급처예요. 그럼 한국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다음 취재원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의 광물자원 전문가였습니다. 서울의 한 연구소 소장이었죠. 화상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소장님, 한국의 텅스텐 생산 능력이 궁금합니다. 미국이 더 요청하면 공급 가능합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한정돼 있어요. 국내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더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생산 확대에 투자할 수 있어요. 둘째,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구매하겠다고 보장하면 생산 시설을 확대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관세를 올릴지, 언제 한국을 압박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산시설에 거액을 투자하겠어요? 신뢰가 필요해요. 상호 존중이 필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텅스텐이 전략 자산이라는 인식이 한국 정부에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도 바보가 아니에요. 미국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공급 확대할 이유가 없죠. 이건 우리의 협상 카드니까요.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카드를 쥐고 있는지. 저는 백악관 NSC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시나리오. 문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시나리오 A, 완전 중단 미사일 생산 즉시 중단. 3개월 후 생산 제로. 시나리오 B, 50% 감축 미사일 생산 50% 감소. 트럼프의 4배 증산 계획 포기. 시나리오 C, 가격 30% 인상 생산 비용 급증. 국방 예산 압박 문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국방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한국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할 경우 한국이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항, 한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저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미국 미사일 생산에 숨겨진 약점, 한국 의존도 45%. 리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생산이 한국산 텅스텐과 비스무트에 45% 이상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생산 4배 증량을 약속했지만 한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3,500억 달러, 주한미군 철수. 하지만 한국도 카드를 가지고 있다. 텅스텐 45% 이 카드 하나면 미국 국방 산업이 멈춘다. 협상은 일방적이지 않다. 양방향이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익명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이것도 봐야 할 거예요. 첨부 파일은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대한국 관세 부과 시 미국 산업 영향 평가.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52% 저는 상무부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요약, 한국산 제품의 25% 관세 부과 시 미국 제조업의 52%가 6개월 이내 생산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52% 과반수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과반수가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산업별로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미국 수입의 67%.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장악. 미국의 모든 전자기기가 한국산 메모리 사용. 대체 가능성 불가능. 자동차 산업 한국산 자동차 부품 미국 수입의 34%. 특히 배터리, 디스플레이, 첨단 센서. 전기차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시장의 30% 장악. 조선산업 미 해군 함정 수리의 상당 부분 한국 의존. 디스플레이 산업 OLED, 고급 LCD 패널 한국산 비중 80% 이상.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25% 관세 부과 시 1개월 차 한국 기업들 가격 인상.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3개월 차 일부 한국 기업 미국 수출 축소. 중국 유럽으로 수출 전환. 6개월 차 미국 제조업 원자재 및 부품 부족 심화. 생산 차질 본격화. 1년 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급락.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관세 전쟁은 미국에게 자해 행위입니다. 한국도 타격을 입지만 미국이 입는 피해가 더 큽니다.
권고사항,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재고 필요. 저는 즉시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장장과 통화했습니다. 저희 공장은 한국산 배터리셀을 사용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수입하죠. 만약 관세가 25% 부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25% 오르죠. 우리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적자로 전환될 겁니다. 대체 공급처는요? 없어요.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지고 미국산은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LG가 유일한 선택지예요.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죠. 직원 350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저는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과도 통화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칩을 사용해요.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죠. 대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마이크론이 유일한 미국 기업인데 생산량이 우리 수요의 10%도 안 돼요. 관세가 부과되면요.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서버도 비싸지죠. 경쟁력을 잃어요. 고객들은 중국산 서버로 갈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관세 부과하는 건 중국을 돕는 거예요. 우리 기업 망하게 하고 중국 기업만 살찌우는 거죠.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한 명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산업통상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데이브, 자니가 쓴 기사 봤네. 텅스텐 45% 기사 읽으셨습니까? 충격적이더군.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했어. 한국 관세 부과하면 러스트벨트가 초토화돼. 러스트벨트요?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자동차 부품 공장이 줄줄이 문 닫아. 그 주들이 어디죠? 스윙 스테이트 아닙니까? 맞아, 트럼프가 2024년에 이긴 게 바로 그 주들 때문이야. 제조업 일자리 늘리겠다고 약속했지.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 그 일자리를 날려버리고 있어. 왜 아무도 트럼프한테 말 안 합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트럼프는 듣지 않아. 자기 직감만 믿으니까. 52%라는 숫자를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지. 반응이 뭔 줄 알아? 숫자는 거짓말을 한다. 한국이 먼저 항복할 거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트럼프의 대한국 압박,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리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와 관세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제조업의 52%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세 전쟁 시 가장 큰 피해는 미국이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중간에 저는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오하이오 자동차 부품 공장장은 관세 부과 시 직원 35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반도체 공장 기술 책임자는 한국에 관세 부과하는 건 중국을 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자신이 약속한 제조업 일자리를 스스로 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숫자가 말해준다. 평택 985km, 텅스텐 45%, 제조업 52%. 이 숫자들은 한국이 약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에게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압박은 협상 전략이 아니라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지난 2달간 제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약한 나라로 본다. 3,500억 달러 요구하면 굴복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합니다. 철수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미사일 생산은 한국산 텅스텐에 45% 의존합니다. 한국이 수출 중단하면 3개월 후 미사일 생산이 멈춥니다. 미국 제조업의 52%가 한국에 의존합니다. 관세 전쟁하면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트럼프는 빈카드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트럼프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는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취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제 아파트에서 지난 2달간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군전략연구소의 오랜 인맥이었습니다. 데이브, 자니가 관심 있을 만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 뭔데? 미중 해군 경쟁 보고서야. 조선업 능력 비교 부분이 흥미로워. 보내줄 수 있어? 지금 보낼게. 몇 분 후, 제 이메일함에 PDF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미중 해군 경쟁, 우리가 놓친 것.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미 해군 297척, 중국 해군 370척. 저는 이미 아는 숫자였습니다. 중국이 척수에서 우리를 앞질렀다는 건 몇 년 전부터 보도됐었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척 원칙. 한 척은 작전 중, 한 척은 휴식 및 훈련 중, 한 척은 수리 중. 297척 중 실제 작전 가능한 건 약 100척. 나머지는 휴식 중이거나 수리 중. 문제는 수리입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0.1%.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중국 53%, 한국 28%, 일본 17%, 유럽 2%, 미국 0.1%. 미국은 더 이상 배를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군함만 겨우 만들 뿐입니다. 현재 미 해군 함정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정기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 해군 함정 수리를 거부한다면 미 해군의 작전 가능 함정은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군력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저는 즉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부산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소가 있는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 한 임원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데이브 기자님, 뭐가 궁금하세요? 미 해군 함정 수리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하죠. 칠함대 함정들 상당수가 여기 부산이나 거제에서 정기 수리받아요. 왜 한국에서 합니까? 미국 내 조선소도 있잖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기술도 좋고 빠르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요. 미국 조선소는 비싸고 느려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 납니까? LNG선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2년 걸려요. 미국에서는 5년 이상 걸리죠. 비용은 2배 이상이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인력 문제예요. 용접공 한 명 제대로 키우는데 5년 걸려요. 설계 엔지니어는 10년이고요. 미국은 조선업을 수십 년간 방치했어요. 숙련 인력이 다 떠났죠. 지금 미국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는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 해군 함정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 해군이 큰 타격을 받겠죠. 수리할 곳이 없으니까. 일본은요? 일본도 조선업 점유율이 17%밖에 안 돼요. 게다가 일본은 군함 수리 경험이 적어요. 우리만큼 잘하지 못해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한국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중국한테 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금속이 절단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저는 펜타곤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해군 조달 담당 장성이었습니다. 장군님, 미 해군 함정 수리를 한국에서 많이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야.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브, 이건 오프 더 레코드야.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어. 미국 조선소는 군함 건조로도 벅차. 수리까지 감당 못해. 한국이 없으면 우리 함대 유지 보수가 안 돼. 작전 가능 함정이 급감하지. 만약 한국이 거부한다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굴복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그날 밤 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미 해군의 숨겨진 약점, 한국 조선업 의존. 리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정기 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사실상 붕괴하면서 한국이 미 해군 유지 보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기사 중간에 조선소 임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임원은 미국이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한국과 협력하거나 중국에 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펜타곤 관계자는 한국이 없으면 함대 유지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사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이긴 이유는 산업 능력이었다. 우리는 항공모함을 찍어낼 수 있었고 일본은 못했다. 지금은 상황이 거꾸로다. 중국은 함정을 찍어내고 우리는 못한다. 한국 조선업 없이 미국은 해양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조선업 28%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 해군의 생명줄이다. 저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핵 확산 시나리오였습니다. 발표자는 랜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한국의 재래식 군비 증강. 한국은 현재 세계 5위 군사력 보유.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 압도.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는 대응 불가. 두 번째 화면. 두 번째 시나리오, 한국의 핵무장. NPT 10조, 국가의 최고 이익이 위태로운 비상사태 발생 시 3개월 전 통보로 합법적 탈퇴 가능. 주한미군 철수는 명백한 비상사태. 한국은 합법적으로 NPT 탈퇴 가능. 세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 보유. 원자력 발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우라늄 농축 기술 보유. 미사일 기술 검증됨. 현무 시리즈 사거리 800km. 전문가 평가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 저는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발표자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장비 철수, 인원 이동, 기지 정리, 최소 1년 이상.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완료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네 번째 화면. 세 번째 시나리오, 도미노 효과.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핵무장. 대만도 핵무장 추진. 그럼 동아시아는? 한국, 북한,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모두 핵 보유국. 발표자가 결론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패권의 종말입니다. 미국의 해고산이 의미를 잃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시나리오,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백악관도 국방부도 다 알아요. 철수는 자살행위라는 걸. 저는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여론조사 전문가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핵무장 여론이 궁금합니다. 그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예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76%, 반대 18%, 모름 6%. 저는 그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68%, 필요 없다 25%, 모름 7%. 그가 말했습니다. 데이브 기자님, 한국 국민들은 이미 결정한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거예요. 저는 CIA 보고서도 입수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무장 능력 평가. 보고서는 상세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 세계 최고. UAE,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 선도. 한국의 우라늄 농축 능력 보유 대규모 농축 시설 건설 가능. 한국의 미사일 기술 검증됨. 현무 3 사거리 1500km. 현무 4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 핵탄두 탑재 가능.
한국의 잠재적 핵무기 보유량 추정. 6개월 내 5발에서 10발. 1년 내 20발에서 30발. 5년 내 100발 이상. 보고서의 결론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군사적 옵션 불가능. 한국은 동맹국이며 주한미군 주둔. 경제 제재 효과 제한적.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며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우리가 의존. 외교적 압박 한계. 한국은 NPT를 합법적으로 탈퇴하므로 국제법 위반 아님. 결론, 한국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한미군 유지와 해고산 제공. 저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무장 카드, 트럼프의 협박을 무력화시킨다. 리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대해 한국은 핵무장이라는 강력한 대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6개월에서 1년 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며 이는 미국 패권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기사 중간에 CIA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유일한 대응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한국 여론조사에서는 76%가 주한미군 철수 시 핵무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부메랑이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한다. 그러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은 종말을 맞는다. 트럼프의 협박은 공허하다. 왜냐하면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핵무장 카드 이것이 한국의 최종 병기다. 트럼프는 이 카드를 모르는 척한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방부는 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통령께서 한국과의 투자 협상 관련 중요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일시불 요구를 철회합니다. 대신 10년간 단계적 투자로 전환합니다. 투자처 결정에 한국도 참여합니다.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을 허용합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트럼프가 양보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즉시 제 취재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가 일어난 겁니까? 트럼프가 왜 양보했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어. 첫째, 52% 보고서가 백악관에 올라갔어. 제조업 타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지. 둘째, 러스트벨트 주지사들이 압력을 넣었어. 공장 문 닫으면 다음 선거 진다고. 셋째, 한국이 전혀 굴복하지 않았어. 오히려 대안만 제시했지 트럼프가 깨달은 거야. 한국을 더 압박하면 우리가 더 손해라는 걸. 저는 서울의 외교부 관계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이 이긴 거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현실이 이긴 거죠.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985km, 45%, 52%. 이 숫자들이 트럼프를 설득한 거예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족스럽죠. 우리가 제시한 대안을 미국이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진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37%. 취임 후 최저치. 이유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반발이었습니다.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이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압박하다가 우리 공장만 위험해졌다. 제조업 살린다더니 오히려 일자리 위협하고 있다. 저는 오하이오로 출장을 갔습니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자동차 부품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공장장을 만났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행히 관세는 안 부과됐어요. 하지만 몇 달간 정말 불안했죠. 트럼프 때문에 우리 같은 공장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트럼프를 지지했습니까? 2024년에는 지지했죠. 제조업 살린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안 찍을 거예요. 저는 지역 주민들도 인터뷰했습니다. 50대 남성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 압박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미국 우선인가요? 30대 여성 엔지니어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해요. 한국산 메모리 칩 없으면 우리 공장 못 돌아가요. 트럼프가 그것도 모르고 협박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저는 민주당 상원 의원과 다시 만났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떨어지는 거 봤지? 맞습니다. 러스트벨트 반발이 크더군요. 당연하지, 자기가 약속한 제조업 일자리를 스스로 위협했으니까. 2026년 중간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트럼프한테 불리해질 거야. 러스트벨트를 잃으면 상원도 하원도 공화당이 위험해. 트럼프가 몰락하는 겁니까? 아직은 몰라 하지만 한국 압박 실패가 큰 타격인 건 분명해. 저는 종합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트럼프의 대한국 압박 실패, 정치적 타격으로. 리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 압박이 실패로 끝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 러스트벨트 지역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으로 트럼프의 2026년 중간선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기사 중간에 오하이오 주민들의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는 트럼프가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러스트벨트를 잃으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위험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마지막에 저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약한 동맹국으로 오판했다.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면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은 미국에게 필수적인 파트너였다. 주한미군, 텅스텐, 조선업, 반도체. 모든 것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협박은 부메랑이 됐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었다. 결과는 명확하다. 트럼프의 대한국 압박은 전략적 실패였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정치적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5개월간의 취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6개월 전, 저는 서울에서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뉴욕타임스 편집국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데이브, 자네 한국 시리즈 기사들, 반응이 엄청나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펄리처상 후보에 올릴 생각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자니가 밝혀낸 내용들이 워싱턴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 트럼프가 양보한 것도 자네 기사 영향이 컸다고 들었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숫자를 보도한 것뿐입니다. 985km, 45%, 52%. 이 숫자들이 스스로 말해줬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자네 한국에 20년간 드나들었잖아.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인 줄 알았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기 전까지는요. 왜 몰랐을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항상 약한 나라로 봤습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2005년 서울에 처음 갔을 때 한국은 정말 약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떨고 있었고 경제도 지금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변했습니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저만 변하지 못했습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던 것 같아. 미국 언론 전체가. 그날 저녁 저는 맨해튼의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의 마지막 기록. 20년간 저는 아시아 특파원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들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저는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강함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한 이유는 우리 혼자 강해서가 아닙니다. 강한 동맹국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배를 만들고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미사일 원자재를 공급하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지리적 공백을 메웁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맹을 거래로 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누가 더 많이 내는지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계산기로 잴 수 없습니다. 평택 985km.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가치입니다. 텅스텐 45%. 이건 퍼센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52%.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수십만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입니다. 제가 20년간 기자로 일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편견을 버려라. 우리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취재 대상을 존중하라. 그들도 우리만큼 똑똑하다. 숫자에 귀 기울여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실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보도해야 한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책장에 꽂았습니다. 언젠가 이 노트가 책으로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진실을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의 외교부 관계자였습니다. 데이브, 기사 잘 봤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취재에 협조해 주셔서. 그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미국을 존중해요. 동맹은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존중과 복종은 다르죠.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미국의 부하가 아니라.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메시지 미국에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여,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겸손을, 존중을, 진실을. 미국이여,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혼자 강한 게 아닙니다. 함께 강한 겁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 몰락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이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트럼프의 교훈. 동맹은 거래가 아니다. 이것이 제 한국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가 될 것입니다. 20년 특파원 생활의 정점이 될 기사.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 세상은 변했습니다. 약한 동맹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다음 진실을 밝힙니다.